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시즌2 18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자, 늘 함께하는 분들 오늘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태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옆에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또 맞은편에 두 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새롭게 정치인싸에 합류하신 분입니다. 이제 열린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신데요. 손혜원 의원의 전 보좌관이시기도 하지요. 정치연구소 싱크Y의 김성회 소장이 오늘 또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지식백스가의 김성현 아니고요. 오른소리의 김성현입니다. 예. 자, 사실 이제 신장식 변호사가 그동안 이제 계속 함께해 오셨는데 정치인싸에서 이제 본인이 좀 물러나시겠다라고 의견을 저희 제작진에 주셨어요. 그러면서 직접 인사 못 드리고 떠나게 된 점을 조금 너그럽게 이해를 부탁하신다고 하셨고요. 또 이 심렵게 쳐드린 점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 이런 말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정의당에 대한 지지 잃지 말아 주십사 하는 부탁까지 저희에게 전해와서 지금 또 우리 정치인싸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전합니다. 자, 우리 김성현 소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제 지금 늘 저희가 오프닝은 웃으면서 하다가 방송 보셨어요? 방송 많이 봤습니다. 그래요? 어떻든가요? 좀 살벌해갖고 어떻게 적응해야 되나 친한 사이 같은 막 나가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약간 애매하게 할 생각입니다. 애매하게. 좋습니다. 아니 근데 뭐 애매하다고 하기에는 뭐 오자마자 이미 그 김태현 변호사님과의 편하게 하십시오. 아니 제가 뭐. 김태현 변호사님이 특히 무서웠는데 마침 알고 보니까 또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분이시더라고요. 1년 후배더라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작진 농간입니다 이거.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지금. 제작진 농간이야 이건. 좋습니다. 또 이렇게 새롭게 합류하신 우리 김성회 소장님과 함께 기존 멤버들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또 워낙 또 정치 이슈들이 많은 한 주였다 보니까 그 이야기들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뭐 아마 이번 주 안으로는 이제 모든 게 다 나올 것 같은데요. 여야 비례 후보 결정 과연 누가 더 잘했는지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한국당 비례 명단이 정말 수많은 진통 끝에 오늘 다시 나왔습니다. 뭐 이제 평가들이 좀 분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한성교 전 대표가 일단 발표를 한번 했다가 완전히 발표를 한 건 아니고 이제 냈는데 그게 어쨌든 무마되면서 뭐 일각에서는 한성교의 난이 뭐 진압이 됐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쪽에서는 아니 이거 왜 자꾸 남의 당 공천해 이거 선거법 위반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사실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발표된 비례 명단. 근데 뭐 일단은 한성규와 공병호의 나는 맞는데 진압은 된 거고. 네. 왜냐면 한성규는 뭐 존경하는 황교안 선배 뭐 그러고 결국 그렇게 또 뭐 제가 뭐 무리를 일으켜서 그다음에 공병호 위원장 유튜브 나와가지고 뭐 무리 하나라도 손대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뭐 이러더니 뭐 무리를 일으켜서 뭐 보수 우파의 통합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니까 진압은 된 거고. 네. 명단 자체 그러니까 과정은 일단 나중에 얘기하다. 명단 자체 얘기를 보면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나마 좀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걱정했던 건 뭐냐면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몰렸어요 위기에. 그렇죠. 지역군 하나도 못 챙겨. 네. 비례도 못 챙겨. 선대위원장 꼬여. 그러니까 제가 항상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의원들이 황교안 대표 보면서 야 저 사람 믿고 대선 저기다 줄 서도 되겠어? 라는 게 생길 건데 근데 이번에 지금 비례대표가 그렇게 난리가 나니까 지금 보면은 저 원유철 대표 네네네. 그다음에 공관위원장은 이제 예전에 본인이 이제 특보했던 사람, 부위원장은 염동열 전 인재 영입위원장. 그렇죠. 그 얘기가 뭐냐면 1번부터 20번까지 다 내 새끼들 꼽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면 백지화하고 전면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실제로 1번부터 20번까지 누가 봐도 친황이다. 하다못해 막 원외 여번에 지역구 경선 탈락한 사람 갖다 놓고 막 이러면요 난리가 나는 거라고. 사천 중에 사천이라고. 예. 근데 그나마 이번에 보니까 한 반 정도는 예전 멤버들 그대로 살리고 반 정도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반 정도 새로운 집어넣은 사람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이 사람 왜 들어갔을까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뭐 그거 말씀드린 개인 판단의 영역이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보면 예전에 나왔던 사람 중에서 이제 윤주경 씨, 저 윤봉길 의사의 장녀, 손녀, 그 다음에
저 목발 탈북했던 지성호 네네. 씨 이런 분들은 사실은 상위 순번에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고스란히 상위 순번에 배치하고 뭐 일종의 저 황교안 대표가 영입했던 사람이 일부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래도 예전에 있던 분들 반 정도 살렸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무난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저는 참 재밌는 일인데 네. 이게 왜 그랬을까 한성교 대표 의원이 잘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지 물론 이제 당연히 뭐 별개 정당이니까 뭐 별도로 하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정치를 계속할 생각이 아니면 왜 그랬을까? 근데 뭐 그만하실 생각이긴 했죠, 뭐 사실. 아니 뭐 말은 그렇게 멘트를 했지만 들어서, 예. 사람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또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뭐 음. 제가 존경하고 뭐 이렇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엊그제만 해도 난 아니 누구 뭐 작은 권력을 아, 가진 그거보다 자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더 까겠다 그랬거든요. 네. 2명 이제 부탁했는데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이랬는데 맞아요. 어느 날 갑자기 180도 바뀌었단 말이에요. 음. 사람이 이렇게 뭔가 행동을 완전히 바뀔 때는 이유가 있게 마련인데 그 이유가 되게 궁금해요. 형, 잘 지난번에-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지난번에 저 강의했는데 뭐 들었어요? 뭐라고? 응? 그거 다시 한번 얘기해 그 보라고. 뭐냐면은 사실 납득이 가야지 납득이. 아니 납득 다 했어요 시청자들은 그 사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발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단순히 의석 7, 8개 이렇게 자기가 챙겨줄 사람 못 챙겼다 이상으로 이 사람들이 총선판에서 내가 보는 눈 뜨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좀 띄우려는 시도를 하네? 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미래한국당에서 딱 그 지점이에요. 다들 그냥 해프닝으로 치부했지만은 뜬금없이 안철수 대표한테 합당 제의한 거. 예. 그게 굉장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받을 지점인 게 뭐냐면은 미래한국당 제가 말하잖아요. 미래한국당은 어차피 공수처 때문에 7월 지나서도 나름 존속의 이유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별도 정당 유지하려고 했을 거거든요. 뭐 정당 보조금도 많이 나오겠다. 제가 흔히 그렇게 뭐 얘기하지만은 손학규 놀이하기 딱 좋은 정당이거든요. 그놈의 손학규 놀이.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러니까 손 대표가 고마해라 딱 지금. 고마해라 지금. 손 대표님이 자기 소속 의원이나 자기 계파 의원 하나도 없이 이제 당 대표가 되신 다음에 당에 돈은 많겠다. 한다면 지금 그다음부터는 포인트가 틀린 거야. 아니 내는 들어봐. 우리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가 실질적으로는 대주주가 아니지만은 CEO 노릇을 하면서 거기서 꽤 정치적 공간을 만드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성규 대표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안철수를 보수에 끌어들인 역할 내가 하겠어라는 그런 아주 포부를 갖고 우리가 정치를 그만두시는 게 아니라 정치를 더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제 보면은 거강꾼 내가 되고 궁금한 싶으셨던 거는 이게 건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게 궁금하다는 거지. 근데 그건 다 알겠고. 이게 있잖아요. 아까 말했지 이 계획이라는 거. 그러니까 큰 틀에서 안철수 대표를 포섭해가지고 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로 만들어내고 이런 거는 그거 티난 작전이 아니라 그냥 선의로 포장된 상태에서는 굉장히 하기 좋은 작전이고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선의가 아니라 황교안 대표가 황교안 대표의 대체제로서 안철수 대표를 끌어들이겠다는 인식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이거는 제압의 대상이죠. 그러면은 일단은 한성교 전 대표는 일단 약간 킹메이커가 본인이 좀 되고 싶었던 요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니 저는 그 의도가 아니라면은 저는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한성규 대표님이 뭐 정치를 안 하셨던 분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그분에게 주어진 두 개의 방법이라는 거는 새로운 사람을 옹립하든지 아니면 황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든지 자기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가지고 근데 그 둘 사이에서 저는 뭐 한성규 대표의 진심은 어디인지는 뭐 속단하기 어렵지만은 밖에서 보기 외부에서 보기에는 정해진 과제를 수행하는 것보다 새로운 정치적 목표를 찾아 떠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나는- 칼을 잠깐만. 쫙 빼놔가지고 안 되면은 그냥 아이 칼을 집어 던지고 그냥 나가버리면 되지. 또 거기다 대고 아이고 존경하는 분 갑자기 저- 칼집 그- 딱 집어 넣고 넣고 이렇게 아이 고개 숙이고 물어보고 나가면 잠깐, 아니죠. 이게 네. 그거죠. 황 대표가 거기서 그래도 저는 황 대표가 이번에 결단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은 게 비례정당까지 거 다른 정당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멘트가 중간에 한번 나왔어요. 나왔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뭐 지금 와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은 준비된 정당이 있었어요. 그 얘기도 있었어요. 실제로 예. 준비된 정당이 있었어요. 근데 남의 정당에 이렇게 결단력이 있어도 되는 겁니까? 어떤가요? 남의 정당에 이렇게 제가 결단력을 얘기하잖아요. 발휘해야 그러니까 되는 차라리 그렇게 좀 대놓고 하면 차라리 모르겠는데 민주당은 지금 결단력이 없는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가지고 뭐 가자 환경당 이런 거 끄드리고 이러면서 완전히 모양새가 안 좋아진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차라리 저는 열린민주당 뽑으라 그래요. 지금. 민주당은 법이라도 지키고 있죠. 지금 근데 황교안 대표는 뭐 아닙니다. 공천을 바로잡겠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버리는 거 이거는 검사장 정도 되면 사실은 법을 잘 알 것 같은데 법은 이제 일선 검사들이 알고 검사장쯤 올라가면 법 공부를 안 한 지 10년이 넘거든요. 이거 선거법 그냥 위반이에요. 제가 아니 이제 보기에. 지금 그 가자 환경당하고 가자 인권평화당인가? 가자 인권평화당인가 거기가 벌써 아니 공천에 있어가지고 민주당에서 가자 인권평화당에 있던 사람들을
안 주기로 결정해 버렸어요. 그 연합한 다음에 자기들이 안 주기로 결정했거든요, 사실상 공천을.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공관위에서 정한 거지 그게 민주당에서 정한 거니까. 그러니까 아베보다 못한 놈들이라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거기도 지금 형식적으로는 지금은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가면은 며칠 안 남았잖아요. 무리수들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은 수많은 무리수 나왔을 겁니다. 좋습니다. 일단 뭐 방송은 일단 내일 업로드가 될 테니까 네. 그거 뭐 이번 주 다음 주 만날 때 그 얘기는 좀 보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 민주당의 지금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비례공천이 정확하게 끝난 상황은 아닌 거니까. 우리 당에서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통합 더불어 또 갑자기 헷갈리네. 네. 더불어시민당. 더불어시민당과 본인도 몰라, 거기 이거. 거기 네, 공천 과정이 시민당. 나온 거지. 네, 우리 당에서는 그렇죠. 어쨌든 끝났죠. 일단 보낸 순위까지 거고. 정했으니까. 네, 그렇죠. 순위까지 정해서 보낸 거고. 그 일단은 김성애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번에 황교안 전 대표의 사퇴와 어쨌든 오늘 나온 이 비례대표 안.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김영호 공천위원장이 있던 시절만 해도 미래통합당이 뭔가 하겠구나, 뭐 좀 칼을 쓰네 이런 느낌들을 지지자들이 받고 야 이번에 해도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게 분위기가 올라가니까 황교안 대표가 흥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건 내가 숟가락을 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김종인 대표한테 그냥 전권을 선대위를 넘겨주고 본인 종로 선거나 잘했으면 됐는데 이 숟가락을 내가 놓칠 수 없겠다 생각하고 감히 김종인 대표한테 가서 나랑 같이 어깨동무하고 올라가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나가고 김영호 나가고 그럼 이제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치가 장난도 아니고 초선도 아닌 사람이 나와서 하니까 저는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대표적인 것이 오늘 뭐 공천이 얼마나 잘 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래한국당의 공천을 바로잡겠다는 얘기를 본인이 이 미래통합당 네. 유튜브에 나가서 직접 했다는 거 이거 자체는 전 너무 충격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법원 가면 무조건 유죄가 될 텐데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제가 일단, 변호사는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변호사가 두 분이 계시니까. 아니 거기가 그 본인이 공안검사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검사장 오래 하면 실무법을 몰라요. 그냥 앉아갖고 정치나 하지. 그러니까 알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네. 일단 김 변호사님. 예. 저 솔직히 선거법 잘 몰라요. 선거법은 본인이 배지 달고 배지가 떨어져 봐야 제일 잘 알아. 솔직히 그렇죠. 그렇죠. 선거법 워낙 네. 좀 독특하니까 잘 모르는데 난 이거 선거법 위반의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예를 들면 어차피 이제 물론 정치적으로 조금 예를 들어서 명분은 좀 적다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이준석 저 최고가 얘기했던 그거 더맨더머 싸움. 네. 민주당이나 우리나 뭐 더맨더머 싸움인 건데 어차피 이제 기형적인 준영동형제가 나오고 기형적인 위성정당, 실질적인 위성정당이 나오면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명분은 사실 없어진 건 맞죠. 다만 저는 선거법 위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나오면서부터 확실하게 노선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행위를 함에 있어서 명분과 실리를 다 잡으면 베스트잖아요. 근데 두 개 다 못 잡을 바야 하나만 확실히 잡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리를 명분 택한 버리고 실리를 네. 잡고 가겠다. 명분? 그래 우리 더미든 더머들 할게. 명분 없어. 다만 우리의 명분은 그래도 일관성이 있다. 왜? 이거 계속 한다고 그랬거든요. 야 니들의 선거법 우리 동의 없이 통과시킨 거잖아. 그럼 우리 이거 한다고 계속 얘기해왔어. 그 명분 하나 가지고 설사 욕은 먹더라도 실리를 극대화하겠다는 작업을 한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실제로 득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작업 연장선상에 있는 행위니까 그게 뭐 모르겠어요.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판단될지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번 총선 예측이 참 쉽지 않은 게, 원래 이게 총선판 예측이라는 게 과거에 있던 경험을 가지고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건데, 코로나 이거 한 번도 없었던 데이터죠. 그렇죠. 연동형 이거 위성 정당, 저기도 위성 정당, 또 열린민주당, 이 관계들도 처음 나와 있는 관계라서 어떻게 예측이 될 수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될지는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미래통합당은 어쨌든 지금 명분보다는 확실히 실리를 챙기고 가는 저 작업을 한 거고, 나름의 좋아요. 저는 실리는 네. 챙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오늘 이제 선거법 MBC 얘기 네. 잠깐만 할게요. 선거법 얘기 선거법 먼저 두 마무리를 가지였는데 하시죠. 하나는 예. 이제 뭐 어떤 선거의 자유 문제, 그러니까 이쪽을 찍어라 저쪽을 찍어라 하는 게 뭐 강요 아니냐, 이 부분은 저도 조금 선거법 위반은 힘들다고 보는데, 선거법 88조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 이제 다른 정당의 후보라든지 이거를 네. 지원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지금 어찌 보면 이 공천 과정에 당 대표 지금 그 다음에 공심위원장까지 바꿔가면서 한 거잖아요. 네. 결국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한 아까 말씀처럼 20번 정도, 20명 정도 명단 중에 반 정도 받겠단 말이죠. 이 그렇죠. 바뀐 사람들은 대부분 영입 인사들이에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공천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을 한 거거든요. 저는 약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자꾸 뭐 민주당과 같이 비교하는데 우리 당은 사실은 더불어시민당에서 이루어지는 공천 과정에 개입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할 때 어느 정도 정하고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후순위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한번 정하지 않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한 번 한 거를 바꿨단 말이죠.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딱 작업을 해가지고 딱 정해놨으면 모르겠는데 아니, 그것도 눈에 딱 딱 보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좀 황 될 대표가 거라고 말을 봐요. 그렇게 한 거지 네. 실제로 황 대표가 명단 써가지고 어이 원유철 안 이거대로 봐도 하지. 비디오지 뭐 대표 에이, 바꾸고 홍심이 바꿨는데 아니, 뭐 근데 그걸 아 이거 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박진하고 기소를 하고 박진하고 형님 집어넣겠다라고 민주당도 지금 안 봐도 얘기하니까 비디오 약간 그러고 있어요. 기소를 하고 유죄를 받는 거는 우리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아 진짜 말 맞다나 민주당에서 더불어시민당에서 명단 내려오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마치고 황 대표가 말은 야 그거 좀 제대로 바로 잡아라고 얘기는 했지만 명단 쭉 써가 야 이거 내 새끼들인데 여기 몇 번 해라 어이 원 이거 받아 가져가 이렇게 한 아직 그게 나오진 아니, 않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이건 얘기 아니에요. 그건 안 봐도 바뀐 게 보면 아니, 뻔히 아니, 알지 뭐. 아니, 이런 아니, 얘기는 얘기는 다 알겠고요. 이게 예. 사실 선거법이나 그 정당법이랑 코에 걸면 코걸이 이래가지고 자자자. 제가 만약 방송에서 비례는 신장식 이러면 그거 걸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보면. 법적인 쟁점은 우리가 뭐 너무 깊이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지금 뭐 시민단체도 그렇고 고소를 한 것도 있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뭐 그거는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그거를 좀 듣고 싶네요. 일단은 어쨌든 통합당과 이 미래한국당 비례공천이 논란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있었죠. 꽤 맞아요. 큰 사건이 발생을 한 거고. 어마무시한. 그렇다면은 요게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이냐가 이제 우리가 좀 짚어볼 만한 지점인 것 같은데, 그 영향이 제가 볼 때는 이쪽으로 가진 않을 것 같고요, 사실. 그죠. 근데 네. 그게 이제 결국 그럼 소심해. 국민의당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국민의당 쪽에 어떻게 될까? 2016년에 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저 경선 떨어지고 나서 예. 에잇 정당 투표 국민의당 이렇게 하셨다니까. 어.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국민의당이 음. 지역구는 세 사람 수석권에서 둘 됐잖아요. 그렇죠. 안철수, 김성식. 김성식. 네. 그런데 이제 비례대표 엄청 됐어요. 음.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 엄마 아버지처럼 그렇게 찍은 사람도 있었어요. 음.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세요. 열린민주당은 어느 정도 전 득편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역구 후보를 내진 않았지만 네. 나름대로 열린민주당은 지금 팬덤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 팬덤에 대한 평가는 뒤로 하더라도 어찌 됐건 간에 팬덤이 형성돼 있는데 국민의당은 팬덤이 그 정도로 형성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투표용지 2개 들고 지역구 후보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같이 가는 거는 쉬운데 네. 지역 후보를 전혀 내지 않은 당을 비례대표에서 찍어주는 거는 여간해도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완벽한 팬덤이 형성돼 있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은 팬덤이 좀 있으니까 표는 좀 갈 것 같은데 국민의당은 과연 표가 갈까? 국민의당은 최근에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은 그냥 미래통합 한국당 요금 먹더라도 저 보수 전형이 있는 표들은 다 흡수하지 않을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총을 이렇게 막 몇 분 전에 쐈는데 갑자기 내려와서 그 총알이 다시 떨어져 맞는 것처럼 어떻게 됐냐면은 이태규 의원이 갑자기 의원직이 떨어졌어요. 예. 이게 왜냐면 셀프 제명이 무효다 이래가지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손학규 대표 측에 이제 강신업 대변인이 이제 넣어놓은 청구인 것 같은데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한 명이 됐어요 의석이 이제 호는 의원 예, 하나. 예. 그래서 순번이 쫙 밀린 게 그들은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그렇겠네. 거죠. 예, 쫙 밀려가지고 국민의당은 번호를 몇 번 받을지 상당 시점이 한참 뒤니까 거기는 한 아하. 10번 받을 걸요 거의 지금 이런 비례당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는. 변수가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것 때문에 거기 있는 분들이랑 얘기해 보면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분들도 있어요 좋아요. 사실. 예. 예. 사실 오늘 그 MBC 여론조사가 발표가 조금 전에 우리 녹화 조금 전에 됐어요. MBC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일단은 예상치인데 비례의석이 이제 그 더불어시민당이 19개, 그 다음에 이제 미래한국당이 16개, 정의당이 6개, 뭐 일단 요 정도로 지금 일단 나왔는데, 몇 개가 비는 거죠 지금? 지금 35. 자 9개. 9개, 9개 정도 비는. 이제 국민의당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열린민주당은 지금 3.8% 정도 오늘 일단 네. 여론조사 결과 나왔고요. 국민의당이 4.8%, 그리고 정의당이 꽤 많이 나오긴 했는데 9.8까지 나왔네요. 정의당은. 근데 이게 이제 또 계속 변수가 있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또 그 번호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두 분 의견도 좀 듣고 싶어서 일단은 보수 쪽이 글로 많이는 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일단 예측을 해주셨는데 이게 일단, 사실은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중요한 게 결국은 이 당과 저 당이 같은 당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어찌 보면 미래통합당은 그걸 계속 해온 거예요. 네. 만든다고 하고 그리고 단일대우 하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사실은 비례대표 인선은 모르겠지만 사실 비례대표 후보들을 다 보진 않아요. 한 20명 있어도 뭐 1, 2, 3, 4번 정도 그렇죠. 보고 그다음에 네. 뭐 어느 당 정도 인식만 되면 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 뭐 이번에 이런 한성균 안을 걷든 안 걷든 큰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원래 미래통합당 찍을 유권자들이 뭐 한 80% 이상은 찍을 거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수치상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왜냐하면 말씀대로 당도 이제 여러 개고 예. 그다음에 아직 이게 확실히 그러니까 이름은 이제 만들었지만 이제 더불어시민당이랑 이름을 만들었지만 이게 더불어민주당하고 같은 당이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자매당이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찍으면 절로 간다 이거에 대한 게 확실치는 않아요. 그렇죠. 인식이 확실치 안 됐단 말이에요. 홍보가 많이 안 된 거예요. 여기 이 예. 타이밍에서 조금 두 분이 오늘 뭐 이렇게 방송에서 처음 뵀습니다만 요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열린민주당을 향해서 민주당 측에서 현재의 공천 정책을 중단하라 뭐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복당 없다. 우리 쪽에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공천 탈락하신 분들이 거기 가서 이런 식으로 원내로 들어왔을 때 복당 받지 않겠다. 뭐 이제 사실 좀 열린민주당 쪽에 화가 좀 많이 나 있는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니까 어제 이제 사무총장님이 이제 공천 끝나고 이제 기자간담회를 할 때 공천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물어보고 이것만 계속 물어본 거예요. 비례당에 어떻게 가느냐, 몇 명 가느냐, 나중에 뭐 복당 시킬 거냐. 사실은 이제 공천 이렇게 잘했습니다. 우리가 뭐 몇 석을 얻겠습니다. 그런 질문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보고 이것만 1시간 동안 물어봐서 네. 계속 물어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건데 또 오늘 아침 이해찬 대표께서 이제 뉴스공장 나가셔서 이런 네. 얘기 했죠. 합당은 좀 모르지만 뭐 연대는 할 수 있지 않겠냐. 만약에 일당이 안 된다 그러면 약간 그런 고민의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열린민주당 측에서는 또 반대로 얘기했어요. 그거 너네 들어오라고 통보한 거다. 그게 아니고 이건 뭐 논의하자는 이제 거 아니지 사전에 않냐? 예전에 이제 같이 하자라는 네. 얘기를 몇 번 제안을 했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이 여러 개고 이러면 이제 뭐 우리 지지자들이 헷갈리고 이러니까 하나로 같이 가자 이제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인데 약간 뭐 일단은 따로 가겠다. 이런 게 기본적인 현재까지 스탠스인 그렇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과연 결과적으로 이제 제로섬이냐 아니면 그렇죠. 플러스섬이냐 이게 쟁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그러니까 오늘 아마 여론조사 아마 정치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여론조사를 다 봤겠지만 정의당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네. 한 2년 내에 최하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를 저는 좀 생각해 보면 약간 시너지 효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당이 기본적으로 한 40% 정당이면 그게 만약에 비례정당을 만들었을 때 그 40%다 가지는 않거든요. 30 물론 몇 그렇죠. 프로 정도 예, 가는데 예. 그거를 어느 정도 저는 뭐 열린민주당 측에서 보완해 줄 수 있다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마이너스는 나지는 않을 거다. 열린민주당 측은 입장이 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거죠. 그 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투표를 하는 사람 중에 정당하고 정당 투표를 그러니까 지역과 정당 투표를 달리해 본 사람들이 대부분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 정의당 이렇게 갔던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 경우는 민주당, 열린민주당으로 옮기는 게 정의당에서 열린민주당으로 옮기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뭔가 화끈하다. 왼쪽에서 딱딱 때린다는 느낌을 가졌던 분들이 정의당이 최근에 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과 도를 넘은 이야기들을 보면서 특히나 뭐 심상정 대표가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탄핵이란 것까지 입에 올리고 이러니까 네. 그러면 우린 정의당 못 찍어줘. 그럼 어디로 가지? 그럼 열린민주당 이렇게 가는 그룹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놓치고 있는 건 뭐냐하면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 황교안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편지를 받자 없거라고 하는 순간 감읍을 했잖아요.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순간 탄핵에 찬성하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옳았고 역사에 흘러가야 되고 다음번 보수가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미래한국당이 대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0% 이상 못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30%에 굳어져 있는데 이 중간이 50%까지 20%의 공간이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를 이제 안철수 대표가 20%를 다 먹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2번에 권은희, 3번에 이태규 의원, 1번은 본인 대구에 같이, 내려가서 예, 만났던 뭐 이렇게 봉사활동했던. 공천을 해서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겠다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는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는 인물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가 돼버려서 게다가 호남의 지지까지 못 얻는 상태가 되니까 그 20%가 지금 갈 데가 없는 상태라고 네. 저는 보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저는 예를 들면 주진영 후보라든지 김진애 후보 이런 분들이 이제 열민주당으로 출전을 하는데 보수에서 전 소구력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라기보다는
이념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나는 뭐 자유한국당이고 미래한국당이고 모르겠고 누가 내 주머니에 돈 꽂아 줄 건데라는 질문을 던지고 표를 들고 있는 분들은 주진영 후보가 내놓는 경제에 대한 대안들 보고 야 저거 괜찮겠냐 하면 전 오히려 열린민주당이 국민의당을 잘라먹으러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예, 거기는 민주당이 손댈 수 없는 영역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람되지만 보수 쪽에서 열린민주당 갈표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진짜 열린민주당이 그걸 타겟으로 전략을 짜고 있다면 되게 우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거긴 보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이면 3천만 정도가 양쪽 당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무슨 당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내 주머니에 누가 돈 채워줄 건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실리적으로 사는 분들은 이 당이나 저 당이나 그러니까 정의당부터 자유한국당까지 가고 싶은데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열린민주당이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근데 봅니다. 예. 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사실 비례대표 명단 잘 몰라요. 저희도 미래통합당 뭐 멤버 보면 명단 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어. 그렇지 않냐? 그리고 아무도 아마 몰라요. 더불어시민당도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보세요. 아직 열린민주당 나온 건 아니지만 어느 당인지 1번부터 5번은 거의 이제 확실하게 된다고 치면 1번부터 5번 뭐 더불어시민당도 마찬가지고 미래한국당 마찬가지 쭉 보세요. 미래한국당 잘 몰라 사람들 1번부터 네. 5번. 뭐 윤주경 뭐 씨도 할아버지가 윤봉길 의사래. 그러니까 아주 누가 알아. 그렇죠. 더불어시민당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열린민주당은 1번부터 5번 예상되는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정치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앞서 이제 저 우리 김성회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공천을 어떻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주진영 씨 같은 사람들로 이제 상위 순번을 깐다. 그러면 얘기가 될 건데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최강욱 전 비서관, 예. 황희석 전 인권국장, 그다음에 이제 김의겸. 뭐 김유겸 좀 여기가 네네네. 아마 상위 순번 갈 확률 높다. 그렇게 짜놓고 아 이제 내 주머니 경제 이게 먹힐까? 전 그거 안 먹힐 것 같은데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결국 네. 정당 토론회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정당 토론회 그림을 그려보면 전 잘 상상이 되실 것 같아요. 정당 토론회. 근데 정당별 토론회도 하고 어쨌거나 정책을 갖고 이제 공중전이 벌어질 건데 네네. 예. 정당 토론회 시청률 0.1% 막 이런 0.9% 이런 데. 논쟁을 좀 간단히 하면 저는 사실은 약간 동의하는 면도 있는데 이런 약간 다르게 보는 게 이런 거 같아요. 아까 말씀처럼 예전에 사실은 정의당 지지율이 좀 나왔던 게 그런 분이 되게 많았어요.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정당 투표는 정의당 찍는다 이런 분이 그런 사람들 많았거든요. 예, 많았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저는 아마 정의당을 찍지 않고 말씀처럼 열린민주당을 찍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봐요. 그런 분들 중에 대부분. 그러면 아마 정의당이 원래 뭐 단독 교섭단체까지 얘기 나왔는데 지금처럼 나오면은 아까 사실은 오늘도 굉장히 지지율이 적게 나왔던데 네. 국민의당보다 더 적게 나왔어요. 이런 적이 사실은 많지 않았거든요, 거의. 정의당이 거의 그 고 노회찬 의원 그렇죠. 그때 14% 정도 돌아가신 나왔었죠. 예. 이후 거의 지금 최저치가 이게 계속 어떤 나오고 문제랑도 있어요. 연계되냐면요. 만약에 이게 정치개혁연합에 같이 정의당이 들어오고 이랬으면 오늘 정의당이 안 계셔도 꼭 그런 건 아니고 예, 들어왔으면 사실은 지역구 연대 문제도 가능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뭐 지역구 몇 분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네. 예전에는 심상정 대표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그 자발적으로 어찌 보면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 자발적인 단일화를 해준 경우도 있어요. 인위적인 단일화도 있었지만 네. 후보 단일화, 그러니까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도 있었는데 그건 어느 정도 전제가 돼 있냐면 뭔가 같이 한다, 뭔가 같이 간다 이런 게 전제가 돼 있을 때거든요. 이중대 이런 게. 근데 그걸 이중대로 하면 안 되죠. 정치인과 연대라든지 연합을 하는 과정인데 사실은 지금 만약에 이 정치개혁 연합을 같이 하지 않게 되면 지역구 단일화 안 돼요. 지역구 단일화 안 되면 저는 아마 정의당에서 지역구에서 당선될 아니,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저는 있다고 그게 저게 봐요. 이제 민주당이 언급하는 게 항상 정의당이 우리랑 행보를 같이 해올 때는 우리가 너네를 좀 챙겨줄 수 있고 아닐 때는 좀 곤란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당으로서의 구별성이나 아니면 존재 가치를 자꾸 부정하는 것인데 제가 정의당 입장이라 했을 때 과거에 뭐 심상정, 노회찬 뭐 이렇게 걸출한 어쨌든 스타들이 있던 상황에 비해 가지고 지금은 뭔가 제갈량 사후의 촉한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보면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자꾸 정체성을 부정하는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게 작년에 도저히 쫓아올 수 없는 조국 사태를 만든 거잖아요. 보면은 그때 정의당이 얼마나 번뇌를 겪었는지 저는 주변 사람들 봤거든요. 근데 그 상황은 사실 민주당이 유발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의당한테 야 지는 작년 되돌이켜 보니까 니네 우리랑 완전 일치도가 높진 않았어. 그러니까 뭐 이제는 좀 니네랑 같이 하기 힘든데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전 정의당은 이용하고 버리는 느낌이라서 저는 너무
그게 보기 안 아니죠. 좋아요. 왜냐하면 그건 정의당이 선택을 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같이 그러니까 하자고 제안을 조국- 했고 조국 아니 조국 얘기 안철수는- 돌리지 말고 글로 돌아가지 말고 그냥 아니, 정치개혁 그때부터 연대를 하는 시작된 거죠. 거예요, 이거는. 정치개혁 연대에서 분명히 제안을 했고 정의당에서는 어쨌든 전국위원회를 2번인가 해가지고 노를 한 거예요. 정확하게 지도부에서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저는 아마 어느 정도 의사 판단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정확히 아는 게 뭐냐면요. 새로운 보수당 그때 합당할래 말래 이래가지고 똑같은 시간 겪었거든요. 합당하긴 했죠. 근데 기분 더러워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합당을 그냥 하거나 아니면은 연대를 하자고 하면은.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합칠 일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연대를 절대 하자는 없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연대지. 연대를 그러니까 연대를 하자고 합당하는 할 때 건 연대 안 하면 니네 응. 어차피 뒤질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자. 정치개혁연합에 파일을 키워서 참여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러는 거 아니에요 파일을 지금. 그렇죠. 당연히 할 수 있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모색 가능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아니 안 뭐 되는 일단은 상황에서 일단은 시민을 네. 위하여 하는 거니까. 예, 그죠? 예, 그 일단 정의당이랑 같이 하는 거는 이미 지나간 문제고. 근데 뭐 어쨌든 윤석 최고위원이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은 정의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서운할 수 있다. 아니, 저는 이런 지점에 정의당 대해서. 정의당 입장에서 정의당이 잘못한 게 뭐냐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정치개혁연대 거기 참여 안 해준 거 정도밖에는 명시적 없잖아요. 그거 중요한 거지 그게 되게. 그거 얘기하고 네. 일단 이 주제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역시 뭐 이제 선거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좋아요.